여기 지금 형제님들 몇 분 오셨는데 내가 60 넘어갖고 100살까지 집에서 안 쫓겨나고 살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마누라 옆에서 붙어서 사는 비법이 하나 있어. 내가 그거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형제님들 내가 알려주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그저 비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이 옷 입으라면 이 옷 입고, 저거 입으라면 저거 입고, 어디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그러지, 뭐, 자기 뜻을 밝히지 마세요. 자기 뜻을. 그래야지 안 쫓겨나고 살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살면 돼,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한 집에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이제 저녁 국을 못 끓였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안방에서 할머니한테 여보 마누라 오늘 저녁 국 못 끓였어? 근데 부엌에서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이놈의 마누라가 날 또 무시하는구나. 이번엔 또 거실에 나가고 또 한번 물어봐요. 이놈의 마누라 저녁 국 못 끓였냐니까 왜 대답이 없어? 아 근데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또 대답이 없는 거야. 너무 화가 난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부엌에 가갖고 이놈의 할망구야. 저녁 못 끓였는지 내가 3번이나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냐고.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으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이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3번 얘기했잖아. 누군만 못 들은 거야? 할아버지는. 제가 그래갖고 남자들은 음악을 빠른 음악 들으면 다 시끄럽다 그래. 다 시끄러워. 시끄러우니까 끄라고. 그저 남자한테 음악이라고 그러는 거는 꿍짝짝 꿍짝짝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런 음악만 음악이에요. 남자는. 그래서 30대 40대가 넘으면 트로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남자들은. 자, 요즘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냉장고가 고장이 났고 애프터 서비스를 불렀어. 애프터 서비스를 딱 불렀는데 애프터 서비스 하고 난 다음에 갔어. 근데 요즘은 참 대한민국이 애프터 서비스 끝나고 나면은 고객센터에서 전화하잖아요. 고객님 매운 만족하십니까? 보통 만족하십니까? 그거 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네. 아 냉장고 고쳤는데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전화를 했는데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했다 그러니까 뭘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래갖고 뭐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런 거야. 여보 마누라 요즘 이상해. 냉장고 고쳤는데도 뭐 매운 만두 먹을래요? 보통 만두 먹을래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러니까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할머니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뭐 막 할아버지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점점 나이 먹으면 할머니들은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기억력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한 집에서 살면서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할머니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보 마누라 좀 부엌에 갖고 냉장고에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 나 배가 고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일어나면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신경질을. 이놈의 마누라야 그냥 가면 어떻게 가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가냐고. 적어가라고.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할머니가 딱 째려보고 이놈의 영감탱이가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그걸 적어가라고 그러냐고. 기다리라고 내가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갖다 줄 테니까 할머니가 추측 가셨어요. 갔는데 한 몇 분 있다가 왔는데 할머니가 삶은 계란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고마워 마누라 삶은 계란 갖다 줘서. 자기가 뭐 시켰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는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50이 넘어서면서부터 여자가 능력이 뛰어나요. 여자가. 제가 이렇게 한 2년 전에 제가 위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위를 암 환자들은 온도가 42도가 넘어가면 재발하지도 않고 암이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찜질방을 잘 가요. 찜질방을 잘 가는데 아주 뜨거운 찜질방을 잘 가는데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그래갖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찜질방에 가서 앉아 있어요. 한쪽 끝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 셋이서 들어와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수다를 떨어요. 아줌마 세 명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해요. 자식 얘기. 그럼 옆에 아주머니가 자식 얘기하면은 그 자식 얘기를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옆에 아주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남편 바람핀 얘기해요. 또 옆에 아줌마는 남편 바람핀 얘기 해거나 말거나 자기는 아파트 산 얘기해요. 주제가 다른 세 가지 이야기를 각자 지치지도 않고 3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 정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 애가 자꾸 속을 썩여 그럼 남자 신경질 부려요. 여보 나 지금 정치 얘기 하고 있잖아 지금. 정치 얘기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자식 얘기해.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는 동시에 세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야.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나는 왜 그런가? 근데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에도 있고 우뇌에도 있대요. 머릿속에 말이 꽉 차 있는 거야. 말이 꽉 차 있으니까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들어야 되잖아. 근데 말을 하면서도 귀는 동시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 자기는 입으로 하면서 귀로는 남편 얘기도 듣고 아파트 얘기도 듣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각자 얘기하면서 상대방 얘기도 다 듣는 게 여자예요. 남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 뒤에만 있어요. 좌뇌 뒤에. 그래갖고 남자들이 교통사고가 나갖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그러면은요 언어 상실이 온대요. 근데 여자가 교통사고 나갖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좌뇌를 다쳐도 전혀 말하는데 지장이 없대요. 아직도 우뇌가 남아 있어서. 그리고 이런 이 부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또 흥분을 하면 그나마 자네 뒤에 언어를 관장하는 뇌 기능이 없어져 버린대. 흥분하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뭐 시집 와갖고 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 그랬더니 당신 나 얼마나 고생시켰어. 뭐 결혼기념일을 챙겨줬어. 생일을 챙겨줬어. 우리 친정엄마를 챙겨줬어. 나 여행을 보내줬어. 막 따지면은 남편들이 대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대꾸를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래갖고 대부분의 남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거 30분 동안 계속 어이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좌뇌에 있는 거 쏟아내고 우뇌에 있는 거 쏟아내고 막 30분 동안 그냥 있는 대로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는 할 얘기 다 했어요. 그럼 남자가 그게 시끄러. 그리고 여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요 원도 한도 없어요. 부엌에 가갖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설거지해요. 그럼 그때부터 남자들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신경질이 나냐면 왜 내가 그때 그 적절한 대답을 왜 찾아내지 못했을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쇼파 던지고 신경질을 부리면은 아내가 부엌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내가 한마디 해요. 나와서 이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승질을 부린다고.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는요 여자하고 말싸움 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천주교 신부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갖고 이겼다는 신부를 본 적이 없어. 말싸움으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싸움으로. 하느님이 창조할 때 남자한테는 너는 하루에 10,000마디만 해라. 10,000마디만 해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10,000마디만 하라고. 여자는 하루에 너는 25,000마디 해라. 25,000마디 해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창조한 남자는 출근해갖고 직장에 가면 10,000마디 해요. 이 말 저 말 하면은 벌써 10,000마디 끝나. 집에 들어오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아니 하느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그래서 10,000마디만 하고 들어온 거야. 집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의무 끝냈어.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도 혼자 있으면서도 10,000마디 해요. 멸치 대가리 따면서 너는 어디서 잡혀서 우리 집에 왔니? 꽁치 다듬으면서 너도 어디서 잡혀서 왔니? 그리고 막 테레비 보면서도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그냥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막 테레비하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10,000마디 해요. 10,000마디 하고 저녁에 이제 몇 마디가 남았냐면 15,000마디가 남은 거야.
이 1만 5천 마디를 누구하고 하고 싶으냐면 남편하고 하고 싶은 남편. 그래갖고 저녁 차려주고 남편한테 여보 그 옆집 여자 말이야. 아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는데 그 여자는 김치찌개 거리를 돼지고기 한 근만 사면 되는데 5근이나 사고 정신 나간 여자야. 그러니까 그냥 살림이 그 모양이지. 이랬는데 남자는 이미 더 이상 말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엌에 가서 국이나 더 떠오라고. 그럼 여자는 미치는 거예요. 아직도 15,000마디가 남아있는데 국 떠오라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에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10만 마디를 해요. 10만 마디. 10만 마디라니까 사실은 난 사제관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강의하고 사제관에 딱 밥 먹으러 저녁에 내려가잖아요. 한마디도 하기 싫어요. 한마디. 근데 우리 밥 해주는 자매님이 밥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개도 내가 5마리 키우니까 개 얘기도 하고 뭐 어쩌면 대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대꾸를 안 했어요. 대꾸를 안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신부님이 대꾸를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하루에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됐는데 내가 10만 마디를 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 대꾸하기가 싫다. 한마디도 하기 싫다. 그냥 밥만 먹고 싶다. 나한테 앞으로 말 시키지 말아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자매님도 여자인지라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막 말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말하니까 신경질을 하잖아요. 내가 인상을 딱 쓰면은 자매님이 한마디 해요. 신부님 대꾸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 떠드는 거니까 그냥 밥만 먹으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떠들어 그냥 떠. 난 대꾸 안 하는 거 이해하고 떠드는 거 이해되는 거야 서로. 내가 보기에는 많은 부부들이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막 목석같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해.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다. 그러죠? 남편이 목석 같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목석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일한 실수는 10,000마디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이랑 결혼한 게 유일한 실수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남편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아파트 얘기하면서 손으로는 달걀을 까먹어 간다는 거예요. 뭐 대단하지 않아요? 달걀. 여러분들 남편한테 이번 추석 때나 뭐 어느 때 한번 시켜보세요. 달걀 좀 까줘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달걀만 까요. 그것만 쳐다보고. 그 말 시키면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달걀 까잖아 지금. 남자는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줄 몰라요. 동시에 2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자는 특성상 밥 올려놓고 찌개 올려놓고 다듬어야 되고 나물 다듬어야 되고 반찬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 테레비 소리가 크면은 아빠가 한마디 해요. 시끄러워. 테레비 소리 줄여. 그러죠? 또 애들 시끄러우면 아빠 통화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 남자는 전화만 해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테레비 소리 애들 떠드는 거 전혀 상관없어. 더욱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막 통화하면서 테레비에 딱 어떤 여자가 나오면은 저 여자 이혼했다고 그러더니 나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언어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언어에 있어서. 제가 한번 뭐 고등학교 강의를 갔는데 한 10년 전 얘기예요. 강의를 갔는데 그해 경기도에 영어 선생님 172명을 뽑았는데 여자가 170명, 남자가 2명 됐대요. 언어에는요 여자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말주변이 없어. 말주변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어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여자가 시각도 뛰어나요. 시각도. 우리 눈에는 광수용체가 있어.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차, 짝대기, 사각형 짝대기가 1억 3천만 개가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가 다 있어요. 근데 요 1억 3천만 개는 하얀색, 빨간색, 까만색, 파란색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광수용체 1억 3천 거 요것만 있어요. 남자들은 색깔 구분을 4가지만 해요. 남자는
회색도 하얀색, 베이지색도 하얀색, 하얀색도 하얀색이야, 남자는. 남자는 분홍색도 빨간색, 주황색도 빨간색, 빨간색도 빨간색이에요. 남자는 색깔 구분을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원추형, 광수형체 700만 개가 더 있어요. 여자가. 그래갖고 이건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카키색이 무슨 색인지 몰라요. 카키색, 잿빛색, 쥐오리색, 뭐 별색을 다 얘기해, 여자들은. 그런 구분이 다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생겨 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색깔. 그러니까 4가지 색깔밖에 구분하지 못하는 남자와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여자하고 부부야. 그 부부가 옷 사러 나가면 싸울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 싸워요. 왜냐하면 남자는 다 그게 그거 같으니까 아무거나 딱 붙잡아. 여보 가자 그러면 아내가 답답해 보이잖아요. 여보, 지금 당신 얼굴 색깔하고 그 옷 색깔하고 맞다고 생각해? 안 어울리잖아. 가만히 있어봐. 그래갖고 이거 들었다 놨다 저거 들었다 놔면은 남편이 신경질이 나는 거야. 뭘 저렇게 까다롭게 고르느냐. 아무거나 그냥 입고 가지.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옷 사러 나갈 때는 같이 나갔는데 들어오는 시간은 달라요. 이미 남자는 벌써 들어와 있어. 신경질 부리고. 그러니까 색깔 구분 때문에 그래. 색깔 구분. 그런데 남자들은 옛날에 사냥하던 버릇이 있어서 시각이 터널형 시각을 갖고 있어요. 멀리 사슴을 발견해야 돼. 곰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멀리 이렇게 쪼여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남자들은. 멀리 있는 걸 잘 봐요. 남자들이. 그런데 요즘 남자들이 사냥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잔치집에 가면 남자는 3명 내지 4명밖에 모르는데 온 사람. 그 사람 왔었어? 이런데요. 난 뭐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지. 당연히 이거 쪼이고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자는 시각이 180도라 다 본대요, 다. 그 남자 넥타이를 못 메고 왔고 시계를 못 차고 왔는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보통 정신적인 바람을 피는 걸 보면은 남자는 3명 정도 피는데 여자는 30명 정도 이미 피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이 터널형 시각을 가진 남편한테 아내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보, 냉장고에서 치즈 좀 꺼내와. 그러면 이 남자들이요, 딱 냉장고만 열면요, 못 찾아요. 그 좁은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걸 못 찾아요. 그래갖고, 아니, 치즈가 어딨다고 그래. 나 못 찾겠는데. 그러면은 아내는 이게 180도 시각이기 때문에 뒷꼭지에도 시각이 있어요. 그래갖고, 딱 냉장고 문을 열고 들여다도 안 봐요. 들여다도 안 보고 딱 손 넣고 딱 꺼내갖고 남편 코앞에 딱 들여대는 거예요. 이걸 못 찾느냐고.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내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 생활 한 20년쯤 한 부부들을 보면은요,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만 지르면요, 남편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번 또 내가 뭘 잘못해갖고 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냥 남자들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그렇죠? 눈치가 없어요, 남자들이. 참.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느 정도로 눈치가 없느냐면은 아내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지,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언제 아느냐면 귀싸대기를 맞아야지 알아요. 귀싸대기를 귀싸대기를 딱 맞아야지, 아, 이거 지금 우리 마누라가 심각하구나. 아니면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릴 때 그때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40까지, 50까지 살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100년 살면서요, 한 집에서 답답해서 못 살아요, 둘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아니, 말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거기 더 미치는 건 뭐예요? 청각이 떨어져요, 남자가. 청각이 떨어져요. 보통 개는 10만 사이클 정도 듣는다 그래요. 10만 사이클. 10만 사이클 듣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3만 사이클 정도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헤비메탈 음악이 좋아해요, 걔네들. 헤비메탈 음악 좋아하고, 엄마는 짜장면을 시켜서 혼자 먹고 나는 뭐 찌꺼기만 먹었어. 뭐 이런 랩 음악 걔네들은 다 들려요. 다 들려, 걔네들은. 여러분들은 잘 안 들리죠? 네. 얘네들 3만, 엄마들은 2만 사이클 정도로, 2만 사이클.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같이 잠을 자갖고 건너방에서 애가 울잖아요? 그럼 누구 귀에만 들리느냐면 엄마 귀에만 들려요. 그래갖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오늘 애하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해갖고 내가 힘들어서 못 일어나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좀 나가봐. 이러면은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뭐가 들린다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말고 잠이나 자. 그러면은 누가 일어나서 나가느냐면은 아내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엄마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하고 살면 살수록 더 답답한 거야. 말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말귀를 알아듣나.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자매님들 내 남편이 참 목석 같다. 오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구박하지 마세요. 원래 생겨 먹은 게 그런 거니까. 아니 본질적으로 말을 하기 싫어하는 게 인간, 남자야, 남자. 남자들은 또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고민을 하면 말을 해야지 고민이 풀려. 근데 남자들은 고민을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100년 전에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대잖아.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말이 많지 않더라고 그래도 너무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집안에서 물건을 못 찾더라도 좀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여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잘 찾지만 남자는 집 밖에서 물건을 잘 찾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딱 집만 나가면은 깜깜해져. 집만 나가면은. 그래갖고 남편이 3년 전에 너무 경치 좋은 데를 데리고 갔어. 근데 여자들은 3년 전에 간 데 기억 못 해요. 다시 3년 전에 똑같은 데 데려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여보 여기 너무 멋있다. 어떤 년이랑 여기 왔어? 자기 데리고 3년 전에 왔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기서 여보 오늘 평창 우리 가자 그러면 남자는 딱 머릿속에 평창, 용인, 신갈, 영동고속도로, 원주, 평창들은 머리에 그려져요. 근데 여자들은 딱 평창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자들도 이런 면에서는 이해를 해야 돼요. 여자가 말이 많은 거 당연한 거예요. 언어 능력이 뛰어나니까. 또 길을 못 찾는 거 당연한 거예요. 집안에서 살림은 잘하지만은 공간 인지 능력이라는 게 떨어져요. 그래갖고 그냥 거기 찾아오라고 그래도 못 찾아오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병신 같은 게 그것도 못 찾느냐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우리 마누라는 집안에서 물건은 잘 찾고 집 밖에서는 길을 못 찾는구나. 나는 집 밖에서 길을 잘 찾고 집안에서 물건을 못 찾고. 서로 이해가 되면은요,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하고 안 싸워요. 서로 이해가 되면은 서로 안 싸우게 돼 있어요. 서로 이해가. 근데 우리는 서로 상대방, 남자의 특성, 여자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결정적으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피부에 문제가 있어요. 피부. 남자는 여자보다 피부가 4배 두꺼워요. 특별히 등가죽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 더 두꺼워요. 10배 정도. 등가죽은 남자가 훨씬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은 이 피부가, 여자가 4분의 1이 피부가 얇아요. 남자가 4분의 4라고 그러면은 여자는 4분의 3은 지방이야, 지방. 그래서 여자를 만지면 부들부들한 이유가 뭐예요? 피부가 얇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이가 60이 되면은 똑같은 부부가 60이야. 여자가 먼저 늙을까요? 남자가 먼저 늙을까요? 여자가 훨씬 먼저 늙어요. 피부가 얇으니까 금방 처지는 거예요. 목에도 이게 처지고. 남자는 뺑뺑해. 피부가 두꺼워서 안 늘어져요. 안 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이런 철면피 같은 인간 그리고 싸우죠? 철면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철면피예요. 두꺼워서. 그러니까 감각이 둔해요. 남자들이. 감각이 둔해요. 저는 어렸을 때 성당에 교리 배우러 가잖아요. 교리 배우러 가면은요, 토요일 날 이제 교리 배우러 가면은 막 중고등학교 때 여자애들이 만나면 막 깍지 끼고 막 팔짱 끼고 막 끌어안고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 남자들은 팔짱 끼고 끌어안고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왔어? 잘 지냈어? 이걸로 끝이지. 근데 여자애들은 막 서로 끌어안고 막, 저는 그 중학교 때 쟤네들이 무슨 뭐 성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 이해가 안 갔던 건 뭐냐면은 그렇게 여자애들 셋이서 막 끌어안고 막 난리를 치다가 화장실에 오줌 누러 갈 때 3명이 팔짱 끼고 같이 가는 거.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오줌 마리 올 땐 그냥 혼자 갔다 와요. 어디가? 그럼 뭐라 그랬나? 오줌 누러 가. 그러고 혼자 가요.
남자들이 아무리 친해도 야 오줌 마려우니까 우리 오줌 누러 같이 가자 이런 남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야 우리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고 가요 같이.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마만큼 다정다감한 존재. 여자들이 다정다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제가 성당에서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이렇게 얘기해보면 남자들은 서로 마주보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들은 성당에서 보면은 친한 자매들을 보면은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가고 허벅지 기대고 같이 기대면서 등짝을 쳐가면서 얘기해. 어머 맞다 얘. 네 말이 맞아 얘. 그러니까 피부가 4분의 3 여자가 겨울에 추위를 잘 견디는 이유도 이 지방층 때문에 여자가 훨씬 잘 견뎌요. 그래서 여자들이 난 겨울에 막 반팔 입고 다니면 저것들 뭐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지방층이 있기 때문에 추위를 덜 타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방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포옹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피부가 4배 두껍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요. 포옹을 해도. 좋은지 나쁜지 잘 몰라요. 근데 여자는 딱 끌어안으면 10배 압박감을 느낀대. 10배. 여자가 10배 행복한 거 남자고 여자가 끌어안으면은 처음엔 남자가 신기해서 끌어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자가 자꾸 끌어안으려고 그러는 느낌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감각이 둔한 남자하고 감각이 센서티브한 예민한 여자하고 한 집에서 살면요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갈등이. 남자는 점점 안 만지려고 그래. 점점 안 만지려고 그러고 여자는 자꾸 만지려고 그러고 느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남편이 아파서 눕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난리가 나요. 여보 어떻게 해? 이렇게 아프면 그래갖고 막 얼음 찜질도 해주고 배도 만지고 다리도 주물르고 별걸 다 해요. 호들갑을 그야말로 떠는 거죠. 남자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아내가 그렇게 해주니까. 근데 반대로 아내가 아파 눕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기껏 한다는 게 한 5m 떨어져 갖고 많이 아파? 이때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제가 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신부님, 내가 병원에 입원해갖고 누웠는데 남편이 와갖고 남편이 이제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와갖고 한다는 게 문 딱 열더니 아이 참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난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그리고 나가서 한참에 담배 한 대 피고 오더니 또 방에 들어와 저 병실에 와갖고 아이 참 어떻게 해줘? 나 갈게. 그리고 간대요. 그때 섭섭한가? 그때 여자들은 내가 자기 자식 새끼 키우느냐고 이렇게 아픈데 저렇게 여자들은 만지고 고생했다 그러고 아유 살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손도 주물르고 다리도 주물르면은 마음 안에 있는 병 육신의 병까지 다 날 텐데 기껏 한다는 게 많이 아파. 그리고 아내가 한 3일 동안 알아놓으면 남자는 불편한 건 딱 하나예요. 밥 못 얻어 먹는 거.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 되나 짬뽕을 시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아내가 이제 퇴근을 했는데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가 들리는 거야. 드디어 우리 마누라가 다 낫나 보다. 그럼 남자는 생각은 딱 한 가지야. 남자는 스킨십 이런 게 아니고 밤에 자고 싶은 거 같이. 그래갖고 그냥 잠결에 아내 가슴에 손을 싹 댔는데 아내가 이 말하면 이 가정은 끝난 거예요. 남편 손을 딱 때리면서 내 몸에 손 대면 죽을 줄 알아. 이씨. 이건 뭐냐면 이제 싫은 거예요.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남자가 손 대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그때까지도 몰라요. 내 아내가 얼마나 나한테 애정이 식어 있는지 어떻게 찬 얼음이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싸대기를 맞을 때까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말귀 못 알아듣지, 둔하지. 이런 남자랑 사는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은 앞으로 내가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요. 시키는. 비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뭐 진머만 연구를 하고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 연구를 해보면은 원숭이가요 만지지 않고 엄마 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요 금방 죽는데요. 근데 엄마가 만져주고 인형 같은 엄마라도 계속 만지는 애들은 건강하대. 사람도 똑같대요. 만져고 이렇게 뽀뽀해주고 이렇게 애들을 그냥 끌어안아주고 이런 애들은 감기도 안 걸리고 설사도 안 걸리고 기침도 안 한대요. 사람은 만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만지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잘못 훈련이 돼 있지 또. 만져도 잘못 만져갖고 이상하게 뭐 감옥에 들어가고 막. 예, 예. 가족끼리 다정한 스킨십이. 저는 요즘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 꼭 안아줘요. 헤어질 때도 꼭 안아줘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좋고 뭐 아버지는 처음에 어색해 하시더니 요즘 잘 안아요. 요즘 아버지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매님들 많은 분들이 신부님 참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종자가 완전히 다른 두 종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한 종자가 한 집에서 그냥 사는 게 힘들어요? 어느 게 힘들어요? 종자가 완전히 다른 두 종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부부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30년, 40년, 50년 그 안 맞는 거 맞춰가면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자매님들 여러분들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남편들도 맞춰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좀 기분 좋은 소리 해주세요. 남자는요 말에 너무너무 녹아나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무슨 소리를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보,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게. 이 말에 남자들은 뻑 가요. 네. 뭐라 그러면서 여보, 난 당신 믿고 살아왔는데 난 당신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그러면요 남자들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따라 죽는다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부부 금슬이 너무 좋은 부부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아내가 먼저 죽으면 한 80살 넘어서 아내가 먼저 죽으면 부부 금슬이 너무 좋은 부부는요 남자들이 6개월 이내에 죽는데요. 거의 같이 죽는데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부부 금슬이 너무 좋은데 할아버지가 먼저 죽으면 할머니들은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뭐 할아버지들이 확인할 길이 있어? 죽으면 그냥 따라 죽을게. 그러면 남자들은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보통 정이 없는 부부가 한 집에서 살면은 정막강산이래. 나이 60, 70 넘어가고 한 집에서 살면 정막강산이래.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만 살아있으면 이건 망막강산이래. 망막강산.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살아있으면 이건 뭐냐면 금수강산이래. 금수강산. 네, 동창 신부가 가정사목연구소 우리 수원교구 송용호 신부가 전해준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빠들이 이제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 아빠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빠들이 보면은 자식들한테 애정 표현을 안 하잖아요. 한번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내준대요. 아이들 아침에 학교할 때 포옹하고 볼에다 뽀뽀해주라고. 그러면은 숙제를 못 해온대요. 아들들은 막 도망가고 엄마는 저기 막 딸들은 그런데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미쳤나 봐. 날 끌어안고 막. 이게 가정이 아닌 거예요.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끼리 서로 말도 안 통해. 대화도 안 해. 그리고 이 스킨십도 없어. 그러니까 모양만 식구지 서로 애정이 없는 거예요. 서로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왜 우리가 심각하느냐. 제가 21세기는 노인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50살 때까지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50살까지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100살까지 살아. 그리고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그리고 지금 40대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아요. 120살까지 살아요. 요즘 우리 수원교구에 신부님, 부모님들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면 97, 98, 94, 93 다 그래요. 지금 90대에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30년, 40년 후에는 몇 살에 죽을 것 같아요? 110살, 120에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술이 축복이 아니에요. 늙어서. 의술은 저주예요. 늙어서는. 네. 100살 넘어갖고 죽고 싶은데도 의학으로 연명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50살에서부터 100살, 50년 동안 내 남편을 이해를 못해. 내 아내를 이해를 못해. 그래갖고 서로 답답하다고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이러고 싸우면서 50년을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남편이 말을 좀 안 해더라도
우리 남편은 만마디밖에 못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지. 냉장고에 물건 찾아오라면 물건 못 찾고, 옷 찾으라면 그 장롱 안에 있는 옷도 못 찾잖아요. 그럼 내가 좀 찾아주고. 또 우리 형제님들은 아내가 좀 길도 못 찾고 바깥에서 능력이 떨어져도 안에서 살림을 하기 때문에 바깥을 못 해. 서로 이해를 하면은요, 서로 사랑스럽고 귀한 거예요. 그냥 상대방한테 잘 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한테. 자, 부부끼리도 말이 안 통하지만은 자식하고는 말 잘 통해요. 이게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예? 부부끼리 안 통하면 내 속으로 난 자식하고라도 말이 통해야 되는데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해. 자식하고. 근데 여러분들 1살서부터 20살 때까지 자식들한테 주로 무슨 얘기하고 사셨어요? 테레비 그만 끄고 공부해. 잠 좀 그만 자고 친구들하고 그만 놀고 공부해. 너 출세하려면은 공부해. 20년 동안 한 얘기라고는 이 공부하라는 얘기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대화의 채널이 없는 거예요. 대화의 채널이. 여러분들 1살서부터 10살까지 아이가 부모를 더 사랑해요. 30살서부터 40살까지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해요. 1살서부터 10살까지 자식은 부모를 훨씬 사랑해요. 왜? 여러분들은 30살, 40살 때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성당 모임에도 나가야 되고, 개모임, 친정, 시댁, 추석, 또 남편하고 중간에 싸우고 뭐 이런 거 얼마나 바빠요. 그 중에 애를 키우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전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5살, 6살짜리 애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5살짜리 아이가 엄마 오늘 저녁 혼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나 오늘 좀 개모임 있어서 나갔다 올게. 그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라? 엄마만 바라보는 거. 엄마, 아빠만 바라보는 거. 그래갖고 얘가 이제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어.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갖고 아빠한테 이제 저녁 먹고 보여주고 싶은 거. 아빠, 나 이거 유치원에서 그림 그린 거야. 그런데 아빠는 이미 만마디 해서 더 이상 말하기 싫어. 이제 야구 보고 싶어. 아빠가 한마디. 아빠 지금 텔레비전 보니까 엄마한테 가 있으면 아빠가 나중에 놀아줄게. 그리고 얘를 거절해요. 이게 거절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얘 5살짜리 아니면 나는 거절당했어. 난 너무 슬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슬프지만은 아빠가 내 그림을 안 바라보지만 따지지 않아, 아빠한테. 뾰로통해서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고 엄마 이거 아빠가 엄마한테 보여주래. 그 시간에는 엄마는 설거지하는 시간이야. 신경질을 부려요. 엄마 설거지하는 거 안 보여? 아무것도 안 하는 아빠한테 가. 또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몇 살 때까지 거절당하냐면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절당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딱 올라가면서 얘가 부엌하고 거실 중간에 서서 결심합니다. 니네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 니네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면 난 오늘부터 내 얘기 니네들한테 안 할 거야. 그리고 4학년 때부터 방문을 걸어 잠고 부모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갖고 아빠가 보고 싶어갖고 아빠는 그냥 계속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애는 이미 떠났는데. 그래갖고 보고 싶어갖고 한 5학년 때 문 딱 열면은 딸이 어떻게 할까요? 눈을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확 뒤집고 내 방 왜 노크도 없이 들어오냐고. 그럼 대부분의 아빠들은 이때 뭐라고 표현? 저거 사춘기가 시작됐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애를 밀어냈기 때문에 애가 자기 살 길 찾아간 거예요. 사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제가 사춘기 때 튀어나간다 그래요. 제가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렇게 보면은 거기 사람들은 퇴근하면 집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애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거기 대부분의 아이들은 참 부모하고 다정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정한 자식하고 부모하고 다정한 중고등학교들 내가 본 적이 거의 없어. 100명 중에 한두 명 볼까 말까야. 대부분의 애들이 이상하게 부모를 밀어내요. 왜 저렇게 밀어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가 밀어낸 거야. 부모가 애들 얘기를 안 들어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강의를 잘하느냐고. 제가 한 번은 저 파주의 경기도 저기 교장 교감 선생님 연수 때 내가 강의를 갔어. 한 200명쯤 되는 교장 선생님들이야. 44살 때. 그분들 표정이 뭐 저런 게 우리 60살 먹은 교장들한테 강의를 왔느냐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내가 강의를 한 20분 했는데 자세가 바뀌시더라고. 끝났는데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교장, 성당 안 다니는 교장 선생님들 저한테 와갖고 신부님 말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느냐고.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내 얘기를 참 잘 들어줬던 것 같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웃으면서 들어주셨어요. 지금도 아버지가 이제 82살이신데 지금도 집에 가갖고 내가 막 수다를 떨면은 그렇게 기쁘게 들어주세요. 시끄러워 그만 떠들어 이 소리를 난 자라면서 한 번도 들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리고 막 난 어렸을 때 아버지 목 좀 만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목젖이 이렇게 튀어나와 너무 신기하잖아요. 100번을 만져도 그냥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수염이 많아요. 우리 집이 수염이 많아요. 우리 사부자가 하루만 수염 안 깎고 앉아있으면 깜깜해요. 네. 그렇게 수염이 많아요. 우리 집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 수염 만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막, 근데 아버지가 한 번도 거절을 하신 적이 없어. 거절을. 그러니까 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막 내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아주 그냥 자지러지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즐겁게 들어줬던 부모님한테 난 거절당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많은 경우 부모한테 거절당하면서 살아요. 거절하면서 뭐라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너 지금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니까 애들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거절당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 말이. 부모 자식이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들도 자식들하고 대화할 줄 몰라. 그래갖고 오늘 이제 강의 들었어. 그러면은 엄마 오늘 뭐 명동에 강의 어떻게 뭐 신부님 뭐 강의 들으러 갔다 했는데 어땠어? 그러면은 대부분의 우리 엄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그냥 좋았어.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너. 대화할 줄 모르는 거예요, 대화할 줄. 엄마, 오늘 뭐 명동에 뭐 평창에 신부님 왔다는데 어땠어? 내가 엄마가 강의를 들었는데 사람은 말에 등급이 있대. 말씀이 있고 말씨가 있고 말투가 있는데 나는 너를 이렇게 키우면서 말투를 던졌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참 많이 반성을 참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 이 귀한 딸 이게 5억이래. 우리 지금 10억이 앉아서 밥 먹자. 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난 정말 내가 이렇게 감사한지 나 오늘 강의 가면서 참 많이 느꼈어. 그래, 세상이 꼭 공부를 잘하는 거 그게 훌륭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애들은 성숙해요. 근데 우리는 생전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다음 주에 이 얘기를 다시 정말 심도 깊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가. 대화다운 대화를 하자.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부부끼리도 말이 안 통하고 부모 자식끼리도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도 답답한 거예요. 내 얘기를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또 상대방도 답답한 거예요.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과연 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나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나 아니면 정말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는 말투를 던지나 이거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도 살리는 것도 결국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전환점을 떠올릴 때 거창한 사건이나 극적인 순간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은 뜻밖에도 아주 작은 말 한마디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하고 반대로 진심 어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쓰러져가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말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공기를 타고 전해지는 소리에 불과한데 그 속에는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말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우리는 말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지만 동시에 말을 통해 존재를 확인받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 감정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말은 존재의 언어가 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비로소 세상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말하지 않는 존재는 없는 것과 같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는 침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감정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생각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정작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괜찮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말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말과 마음 사이에는 늘 거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진짜 마음을 말하지 못할까요? 아마도 상처받을까 두려워서일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어서일 것입니다. 판단당할까 봐 겁이 나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말만 합니다. 무난한 대화만 나눕니다. 표면적인 관계 속에서 표면적인 말만 오갑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진짜로는 연결되지 못합니다. 말은 많아지는데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설입니다. 소통의 수단은 넘쳐나는데 진짜 소통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우리는 진짜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의 마음이 진정으로 통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런 순간은 대개 누군가 내 말을 온전히 들어주었을 때 찾아옵니다.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했을 때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상대방이 말을 줄일 때 우리는 더 많이 말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조용히 있어줄 때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듯이 상대방의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 내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소리를 귀로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듣는다는 것은 침묵의 기술입니다. 내 말을 멈추고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조언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생각을 말하고 싶어 하고 내 의견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듣기는 이 본능을 억누르고 상대방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도 사실은 각자의 독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할 차례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개의 독백이 교차하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대화는 서로의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벗어나 상대방 안으로 들어가고 상대방도 자신을 벗어나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는 드뭅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연결되었다고 느낍니다.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은 가볍게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말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무게를 갖게 됩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말이 있고 감정을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를 주는 말이 있고 위로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 있고 치유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은 언제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하거나 나를 향합니다.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춥니다. 상대방에게 다가가거나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주고받는 것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해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조언을 듣습니다. 우리는 공감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지만 정작 해결책을 받습니다. 이 간극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말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해결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힘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답을 실행할 힘이 없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내 고통을 누군가 함께 느껴준다는 확신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나만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위안입니다. 그래서 때로 가장 큰 위로는 침묵입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서툰 위로의 말보다 따뜻한 침묵이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침묵은 상대방을 위해 비워둔 공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말의 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말에 위로받습니다. 말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상처를 주는 말은 대개 거칠고 직접적이지만 위로가 되는 말은 오히려 조용하고 간접적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는 말 자체에서 오지만 위로는 말 너머의 무언가에서 옵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에서 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는 것, 즉 침묵하는 방식에서 옵니다. 말은 다리입니다. 나와 타인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하지만 이 다리는 양방향입니다. 내가 건너갈 수도 있고 상대방이 건너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이 다리를 나만 건너가는 일방통행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하고 싶은데 듣지 않고 상대방도 말하고 싶은데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모두 말하지만 아무도 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때로는 말하는 사람이 되고 때로는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말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말 이전에 침묵이 있고 말 이후에 여운이 있습니다. 말 안에 담긴 감정이 있고 말 밖에 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듣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함께 듣는 것입니다. 단어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은 것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침묵 속에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기억에 남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는 말은 대개 진심이 담긴 말입니다. 격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통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대부분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에 오고 갑니다. 어느 날 문득 누군가 건넨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던 말, 완벽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던 말, 그런 말들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반대로 상처가 되었던 말들도 대부분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나온 말들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말들이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말은 또한 선택입니다.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언제 말할지, 언제 침묵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 속에 우리의 관계가 결정됩니다. 좋은 관계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잘 듣는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서로의 침묵을 존중하는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서로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말을 많이 나누는 것이 친밀함의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짜 친밀함의 증거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들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진짜 외로움입니다. 물리적인 고립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립입니다. 몸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마음은 섬처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은 더 많은 대화가 아닙니다. 더 깊은 경청입니다. 결국 말의 본질은 연결입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존재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타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도 그들의 세계에서 나에게로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통해 혼자가 아니게 됩니다.
고립된 섬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가 됩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말은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이고 관계를 만드는 방식이며 삶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들리고 싶어 합니다. 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고 위안을 얻으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내 존재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들리고 싶어 합니다. 모두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은 언젠가 찾아올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견디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서,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닿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